네, 안녕하세요. 씨뿔뿔 복습 3일차 내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객체지향 자바를 제가 원래 했었기 때문에 뭐 객체지향에 대해서 그냥 좀 다른 문법들, 개념들은 뭐 없는 건 없으니까 다 개념은 비슷하고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법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만 있는 즉 씨뿔뿔에만 있는 이런 가상함수, 가상 테이블 이런 개념들, 그 소멸자 같은 개념들 그리고 다형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동적 바인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형성이 구현이 가능한데 C++ 같은 경우 기본 동작 방식이 정적 바인딩이거든요. 즉 어떤 인스턴스가 들어오든 간에 객체의 그러니까 참조 변수의 타입을 따라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정적 바인딩이 기본적으로 동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나눠보려고 해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복사 생성자부터 여기 깊은 복사까지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뭐 상속 전까지 한 번 더 나누고 그다음 상속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복사 생성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는 없는 건데요. 복사 생성자가 뭐냐? 같은 타입의 다른 객체, 같은 타입의 다른 객체를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받아와서 그 객체의 모든 값을 복사해서 새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복사 생성자라고 하고요. 쓰는 것은 일반 생성자를 사용하듯이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nst, 그 다음에 클래스명, 이건 같은 클래스죠. 참조한 다음에 뭐 RHS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볼 거는 이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그러니까 참조형으로 받아온다 라는 게 특징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참조형으로 받아온다라는 건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객체의 원본은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스트잖아요. 여기가 컨스트면은 참조 타입은 자연스럽게 RHS에 다른 객체의 주소가 들어갈 수가 없고 애초에 주소에 대입이 불가능하고 앞에 컨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원본 객체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조를 전달을 해서 값을 전부 다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포인터 하나만 전달하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참조를 전달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값을 초기화하는데 사용을 한다. 즉 이게 B라는 객체고 생성하려는 객체가 A라는 객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에다가 B를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넣는 순간 B에 있는 모든 값을 A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 넣겠다 해서 복사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고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이 복사 생성자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전달하는 B객체의 모든 값을 똑같이 복사한 똑같은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 값만 같지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은 같지만 객체는 서로 독립적인 객체다. 그냥 우연히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왜냐? 애초에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값만 같다,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복사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 객체를 넣게 되면은 이 객체의 값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아도 이 객체의 값을 복사해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객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 객체로 값을 초기화를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즉 선언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사 생성자 코드를 만들어서 컴파일러가 아무 값도 그냥 모든 값을 이제 우측이나 이제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생성자, 그러니까 객체, 같은 타입의 객체의 값으로 그대로 값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값 복사를 진행을 해요. 이게 기본 복사 생성자여서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컴파일러가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값을 값복사, 값을 그대로 복사하는 값복사, 얕은 복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 동작 방식이 얕은 복사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포인터를 복사를 할 때죠. 자, 포인터라는 건 뭐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즉, 내가 복사를 하려고 하는 객체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생성된 이제 막 초기화되어야 되는 그 객체에다가 포인터를 값으로 값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값복사의 문제는 결국에는 주소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복사돼서 된다는 거잖아요. 전달돼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가 복사돼서 전달이 되게 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포인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소는 포인터가 두 개인 거예요. 모두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이걸 의도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P2 같은 경우에는 난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있고 싶어. 원본을 가리키고 있고 원본 값을 읽어다가 사용을 할 거야. 라는데 P1이 갑자기 접근해서 바꿔버려요, 얘를. 그러면은 P2도 결국 바뀐 원본의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얕은 복사의 문제예요. 즉, 포인터에 있는 값을 복사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전달하게 되고 그 주소를 가지게 되는 포인터는 서로 다른 두 객체의 서로 다른 두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한쪽이 이제 이 메모리를 삭제해 버린다고 해도 이 P1이 만약에 다 사용하고 삭제했어요. 자, 그럼 P2 입장에서는 얘를 읽으려고 하는 순간 삭제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니까 나한테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두 포인터가 서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얕은 복사의 문제점이고, 얕은 복사는 기본적으로 값만,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 그 자체만 복사하는 것을 얕은 복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얕은 복사는 포인터에 복사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깊은 복사. 그렇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복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메모리 주소까지, 즉 포인터의 값만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까지 그대로 다 공간을 할당해서 똑같이 데이터까지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인터가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그것이 바로 깊은 복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값들, 뭐 정수형, 실수형, 인트, 플롯 이런 값들은 값복사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를 만들 때 값밖에 없다. 이 클래스는 값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복사 생성자에서 굳이 깊은 복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이 포인터는 결국에는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의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깊은 복사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초기화 리스트, 즉 이니셜라이즈 리스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이니셜라이즈 리스트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이제 아래 블럭에서 이미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블럭에서 이제 대입을 진행을 해서 생성자를 블럭에서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블럭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일단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야겠죠. 빈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되고 각각 메모리 공간을 참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여기 이미 어떤 값이 있고 얘는 값이 없어요. 그리고 P1은 얘를 가리키고 있고 P2는 얘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곳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래야 서로 같은 데이터가 복사가 되어도 서로 다른 공간을 참조하는 각각 완전히 개별적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이제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객체의 복사 생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딥 카피, 깊은 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받아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서로 다른 두 포인터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깊은 복사입니다. 자, 함수 오버로딩은 무엇이냐?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프렌드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함수 오버로딩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결국 함수의 시그니처는 같고, 시그니처라 함은 반환 타입 그리고 함수명은 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서로 다른 것을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오버로딩은 이름이 같은 함수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름이 같은 함수 여러 개를 정의를 하는데 각각의 모든 함수가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매개 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둘 중 하나만 달라도 상관없어요. 매개 변수가 전부 다 하나 있는 함수들을 5개 지정을 했는데 하나는 인트 받고, 하나는 플롯 받고, 하나는 더블 받고, 하나는 캐릭터 받고, 하나는 뭐 불 타입을 받는다고 하면은 각각 다른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 함수를 이렇게 오버로딩, 즉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는 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환 타입이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함수가 보는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입니다. 즉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으로 이제 함수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 타입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는 void add int 변수 하나를 받는 함수고, 하나는 int add int 변수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데 이제 타입만 다르잖아요. 반환 타입만 다른데 그 반환 타입이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왜냐? 이름이 똑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함수의 오버로딩은 무조건 매개 변수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의 오버로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함수의 오버로딩은 이게 함수의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일단 함수의 오버로딩은 같은 파일 안에서 서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 함수의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서로 다르면은 이름이 같고 반환 타입이 같은 함수를 여러 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함수의 오버로딩입니다. 자, C++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산자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도 연산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배열 첨자도 연산자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연산자고 이것도 연산자고 뭐 이런 연산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연산자를 함수 형태로 오버로딩, 즉 함수의 오버로딩처럼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것입니다. 즉 연산자를 오버로딩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개 변수가 다른 거겠죠. 반환 타입과 함수명은 같아도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른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산자를 함수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본 동작이기도 하죠. 2 플러스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A에는 5가 대입이 될 거예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객체 더하기 객체는 뭘까요? 객체 더하기 객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객체가 객체를 더하면 뭐지? 뭘 더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을 다 더하는 건가? 아니면 첫 번째 멤버 변수만 더하는 건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가능케 하는 게 연산자 오버로딩인데, 연산자 오버로딩은 해당 클래스에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전역 함수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함수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객체가 해당 연산자를 호출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이 연산자를 호출하는 주체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 어떤 벡터라는 클래스 안에 연산자 오버로딩 플러스 연산자 오버로딩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 v1과 벡터 v2가 있을 때 이 v1 더하기 v2가 돼야 된다는 것이 원래 같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더한다면 벡터와 벡터를 더하면 뭐지? 라는데 이걸 이제 오버로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바뀌어서 호출이 됩니다. 즉 함수로 호출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내가 이제 실제로 정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돼서 디스포인터는 좌항,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우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v1은 디스포인터가 되는 거고 v2는 매개 변수로 넘어가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객체를 일반 변수처럼 사용하거나 뭐 배열처럼 배열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객체들의 더하기나 뭐 넣는 비교나 뭐 대입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기능들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는 거는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하잖아요. 즉 멤버 함수를 쓰니까 그 객체로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할 때 반환 타입 반환 타입 적어주고 함수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오버로딩할 연산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까는 플러스였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고 괄호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같은 타입의 객체가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같은 타입의 객체와 같은 타입의 객체를 서로 더해줬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y 값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의 x, y 값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더한 값을 반환을 해서 그 더해서 생긴 반환 값으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컨스트 한 다음에 여기가 벡터 참조가 되겠죠. 벡터 참조. 왜냐면 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넘어오는 객체, 인자의 값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RHS, 즉 right hand side죠. 오른쪽에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가 만약에 헤더 파일이면은 벡터 닷 헤더 파일이면은 CPP 파일에 구현을 하겠죠. CPP 파일에 여기가 벡터 닷 CPP입니다. 그러면은 구현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가 아까 벡터 반환 타입이었죠. 반환 타입이 벡터입니다. 즉 값을 반환을 할 거예요. 이 벡터 클래스의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벡터 한 다음에 지역 변수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값이기 때문에 참조나 포인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안에서 생성을 해서 값을 넣고 반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여기다 컨스트 벡터 RHS 한 다음에 여기서 벡터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벡터 VEC 그리고 여기서 VEC.x는 이제 디스포인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 안에 있는 게 mx일 거예요. mx 더하기 RHS 참조로 넘어오니까 점 찍죠. mx. 자, 이거는 이렇게 바로 멤버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벡터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인
멤버 함수인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가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클래스의 멤버 함수 안에서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 안에서는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벡터의 my는 my 이건 디스 포인터죠. 벡터 v1의 값들입니다. v1의 디스가 이미 생략이 된 거예요. 플러스 RHS my 매개변수로 넘어온 우측항에 있는 우항에 있는 이제 그 벡터 2 v2가 이제 1로 들어와서 v2의 값과 v1의 값을 서로 더해서 벡터에다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ad turn 한 다음에 여기서 vec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vec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어차피 복사돼서 반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값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삭제돼도 상관이 없어요. 참조 주소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소를 전달하면 그게 댕글링 레퍼런스가 돼버리는데, 댕글링 레퍼런스나 댕글링 포인터가 돼버리는데, 주소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값을 복사해서 전달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객체가 한번 생성이 되고, 생성된 객체의 값을 복사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값 전달용 객체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해서 실제로 여기서 v100 한 다음에 100은 v1 더하기 v2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v1. operator 그 다음에 v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바뀌어서 여기서 반환하는 게 뭐죠? 그렇죠. 벡터 객체죠. 벡터 객체이기 때문에 값이 일단은 이 벡터의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벡터를 생성하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대입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입이 아니라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 생성자에는 결국 여기는 새로운 벡터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 vec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에 들어가는 객체가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객체고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임시적인 전달 객체죠. 그래서 그 객체가 들어와서 vec를 초기화를 하고 아까 더한 그 값, 아까 이제 그 함수 안에서 더한 그 값으로 스택 메모리에 이 vec라는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값을 반환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봤고요. 대입과 초기화의 차이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는으로 보여서 대입인 줄 알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 즉 객체를 생성할 때 값을 넣는 초기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입은 아니다.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초기화 작업이다. 객체의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와 기본 대입 연산자까지 같이 볼게요. 대입 연산자는 그거예요. 는 연산자와 똑같이 오퍼레이터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복사 생성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복사 생성자와 유사한데 서로 다른 점은 그거예요. 자, 아까 같이 대입으로 해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언제 대입 연산자가 생성이 되냐, 호출이 되냐라고 했을 땐 좌항과 우항 모두 생성된 객체일 때, 즉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될 때는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를 나눠 볼게요. 대입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이 모두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항과 우항이 모두 생성된 객체일 경우는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됩니다. 단 좌항은 아직 생성이 안 됐잖아요. 즉 내가 타입이 있잖아요. 여기 클래스명이 있다라는 거는 생성된 게 아니라 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할 건데, 객체를 생성할 때 이 객체의 초기화는 여기 생성된 같은 타입의 객체로 진행을 할 거야 라는 게 복사 생성자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는 둘 다 거의 이제 만약 복사 생성자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대입 연산자도 같이 구현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동작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이제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가 다르다. 이 경우 즉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우측에 이제 같은 타입의 객체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경우는 초기화로 들어가고요. 즉 객체를 생성하면서 우측에 있는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생성이 된 객체에서 오른쪽에 있는 객체의 값으로 왼쪽을 덮어쓰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덮어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메모리 내부적으로 포인터가 있으면은 또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각 서로 다른 공간에 각각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공간을 참조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공간이 다르고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다른데 이쪽에 있는 B라는 객체로 A라는 객체를 복사하겠대요. A가 B를 복사하겠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메모리 주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값들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값들은 그냥 옮겨서 덮어 쓰면 돼요. 일반 변수에 그냥 대입하듯이 덮어 쓰면 되는데, 포인터 같은 경우는 서로 메모리 공간의 크기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값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기도 만약에 B가 더 크다면은 A 역시 B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B의 사이즈만큼으로 늘려줘야 되고,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굳이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B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A에 다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새로 B의 공간이 더 커서 A가 새로 이제 B 공간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받았다면 그 공간에 데이터를 복사하고 기존에 참조하고 있던 공간은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여기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상황이 있으면 이 대입 연산자 안에서 어차피 함수로 구현이 되잖아요. 이 대입 연산자도 결국에는 시그니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그니처가. 그래서 결국에 구현할 때는 이 블럭 안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도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정의를 해주면 돼요. 기본 값들은 그대로 옮기고 할당받아야 되는, 즉 새로 할당받을 공간이 있으면 할당받고 복사한 다음에 해제해주고 뭐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이루어지는 게 이제 대입 연산자고, 기본적으로 거의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왼쪽을 이제 똑같이 한다. 즉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왼쪽과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같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의미도 다르고 구현 방식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 대입 같은 경우는 모든 값들이 다 대입으로 이루어져요. 이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깊은 복사할 게 아니면은 얕은 복사는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든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니셜라이즈를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객체의 멤버 변수를 따로따로 불러서 이제 다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 이 경우엔 대입이 일어나고 초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안에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면 초기화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멤버 변수들을 내가 같은 타입의 객체들에 가지고 있는 값으로 대입하는 과정이 대입 연산자고, 초기화도 일어나고 깊은 복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복사 생성자다.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되고, 대입 연산자는 이미 생성된 객체들을 대상으로 할 때 호출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만 알면 되고요. 기본 대입 연산자도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멸자를 제가 했네요. 소멸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총 4가지가 됩니다. 이 경우 기본 대입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복사만 진행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인데 모든 값을 얕은 복사로 진행을 하는 게 대입 연산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가지죠. 총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생성해 주는 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4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성자, 소멸자, 호출도 해줘요. 심지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기본 대입 연산자. 이렇게 4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호출을 해주고요. 워낙 아마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쓰이는데 프로그래머가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대신 만들어줘요. 즉 내가 클래스에 하나라도 정의를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생성이 안 됩니다. 즉 기본 생성자를 정의를 해놨어. 그러면은 기본 생성자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2개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놨어. 그래도 해주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정의만 해놓으면은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전부 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즉 정의도 없을 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언도 없을 때 만들어줘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도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를 진행하는 대입 연산자이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좌한과 우한, 좌변과 우변의 모든 객체가 이미 생성된 상태에서 값을 진짜 복사할 때, 대입해서 복사할 때, 얕은 복사할 때 이제 기본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 깊은 복사를 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따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사 생성자의 경우에는 좌변에는 객체가 생성이 안 돼 있어요. 즉 우변에 오는 객체의 값으로 좌변에 오는 객체를 초기화하겠다는 겁니다. 초기화하면서 깊은 복사할 건 깊은 복사하고, 초기화는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로 하고 하면서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거고, 즉 객체를 초기화에 생성하기 위한 목적이 복사 생성자고, 대입 연산자는 진짜 값을 복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대입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